컴퓨터 개론 2020년도 1학기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챕터 10과 11인 컴퓨터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과 모바일을 합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선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는 정보통신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화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왜 두 챕터를 한 챕터로 합해서 요약해서 넘어가느냐 하면은 정보통신학부의 교과 과정에는 여러분이 입학한 1학년 1학기 때는 컴퓨터 개론으로 3시간짜리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과 모바일 분야는 정보통신학에서는 굉장히 특성화된 분야이므로 1학년 2학기 때 이 통신 과목에 대해서 정보통신의 개론이라고 해서 조명균 교수가 한 과목으로서 이 두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공으로 과목을 자세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컴퓨터라는 분야와 컴퓨터 개론이라는 이 분야가 80년대에 들어서 비약적인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통신이라는 분야가 비약적으로 진화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에는 컴퓨터 분야에서 이 두 분야를 다 커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와서 이 분야가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컴퓨터 개론 과목과 정보통신 개론으로 두 과목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정보통신을 컴퓨터 개론을 듣고 정보통신 개론을 듣고 2학년 때 가면은 여기에서 하는 네트워크라는 과목을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에 관련돼서 이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서 두 학기까지 5학점씩 두 학기에 걸쳐서 또 강의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통신에 관계되는 그 분야가 보호와 IoT로 분화되어서 3학년에 가면 이것도 두 과목 IoT 두 과목으로 또 심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에 비해서 정보통신학과는 이 정보통신 분야를 더 많은 과목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개론에서는 이 분야는 용어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 주만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10장과 11장이 이번 한 주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신의 발달 과정, 통신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한쪽의 정보를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 앞에 쓰는 게 데이터였죠. 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한 것을, 이 가공한 정보는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것이 통신이다. 이 통신은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을 보내거나 말이나 이런 동물의 수단, 이동수단을 가지고 이 정보를 전달했겠죠. 옛날 보면 파발마, 이런, 실제 이 얘기를 하면은 징기스칸이 세계를 경영하는 데는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수단을 잘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천역 하는 이 역, 그보다 좀 더 큰 게 역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위험신호나 조난 구조 요청 등 급한 메시지를 전수할 때 연기나 봉화를 사용했다. 삼국지에 간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을 때 이 봉화를 처음 만든다고 삼국지 연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에 벌써 이 통신에 관계되는 어떤 것은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호가 이 봉화를 너무 믿다가 봉화를 먼저 고장낸 오나라가 습격을 하니까 간호가 죽어버리죠. 간호가 죽으니까 그 다음 장비가 죽고, 그에 따라서 유비가 죽어서 총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기원전에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전기 신호로 이용한 최초의 거는 모르스 보호입니다. SOS 많이 쓰죠. Don't stone. 이거 보십시오. S. 우리가 Don't stone이라고 하는데, 삐삐삐, 삐삐삐삐삐삐, 이게 제일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SOS 신호 받으면 움직이죠. 이것을 하는 게 모르스 보호. 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최초의, 아까 봉화, 이거 말고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장비입니다. 다음, 그러다가 전화기를 만들었죠. 전기를 이용하여 먼 거리까지 신호가 아닌 음성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폰 하면 텔레는 먼 거리, 텔레폰 음성이죠. 미국에서 이 전화기, 여러분들이 AT&T 운영체제 할 때 AT&T 여기가 바로 운영체제의 유닉스를 처음 개발했다라고 했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이 텔레폰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화를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이 통신회사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거쳐서
이제 무전기,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기, 워키토키, 최초의 무전기를 걸어가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전화기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와이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무선 기기는 워키토키라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나 일정 지점에 한 방향으로만 양쪽 방향에 이거 보면 이 워키토키는 스위치 눌려서 내가 얘기한다 할 때는 이 다른 쪽은 연결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로저하고 오버 로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얘기 다 했다 하면 또 상대방이 늘려 하고,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나 일정 지점에는 한 방향으로만 통신이 가능한 무선기로 대화할 때는 자신이 얘기가 끝나면 오버라는 이 통신, 이것도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무선 기기가 2차 대전 때 모토로라 여러분 핸드폰에도 모토로라 핸드폰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런 표시 나와가지고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모토로라라는 회사는 2차 대전에 이 무선기기를 만들므로 해서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토로라가 인텔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도 이 모토로라 반도체가 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컴퓨터 기기로 넘어가죠. 어쨌든 무선 기기도 이렇게 2차 대전 때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보통신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나 수학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가 짧고 굉장히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송도 하나의 통신이다. 방송국에서 라디오 TV를 전송하는 단방향 통신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보내는 방식. 그래서 여기에 방송국에 B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MBC, KBS 이렇게 B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브로드캐스트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라디오에서 진화기를 흑백 TV를 거쳐서 칼라 TV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유튜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국에서 하던 것들을 여러분 방송국을 텔레비를 안 보고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기술이 진화한다. 그래서 정보통신학과도 이 방송에 관계되는 기술까지도 우리 분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러는 가운데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80년대에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네트워크라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컴퓨터의 기술이 굉장히 하면서
발전하면서 이 네트워크 기술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 이유는 그 전에 컴퓨터가 AT&T 유닉스가 주류를 하다가 버클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운영체제,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었죠. 운영체제의 한 중요한 기능에다가 이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운영체제 안에 끼워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분야가, 통신 분야가 컴퓨터 분야로 융합되는 현상이 80년대에 일어납니다. 네트워크가 생기기 전에는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쪽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기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만 운영체제 안에 이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표준 규격으로 끼워 넣으면서 이 80년대의 네트워크 분야가 급격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것도 여러분은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컴퓨터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지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의한 내용을 업로드 시키면 여러분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만큼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일반화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네트워크의 탄생 배경, 데이터를 직접 들고 이동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끼리 전선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이 기술은 요것도 아주 가까운 거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랜이라는 것으로부터 서서히 데이터가, 그러면 3층에 있던 것, 1층에 있던 것 사이에 옛날에는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옮겨 사람이 움직여 갔었는데 와이어로 연결해 버리면 마치 3층에 있는 컴퓨터와 1층의 컴퓨터를 하나인 것처럼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인간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 통신을 하기 위한 서로 간에 규정한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영어도 외워야 하고 한국말도 외워야 하고, 이것을 규약이라는 단어로 좀 오래된 책은 쓰는데 이 규약, 통신규약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규약은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약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프로토콜 영어로 쓰거나 한글로 그냥 쓰는 게 더 맞다.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통신이 되지 않으므로 어느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지, 어느 신호를 보내 데이터를 끝낼지를 약속하는 것. 워키토키에서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오버, 로저 이런 이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지켜야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해진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프로토콜을 형성하는 6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 개론에서 익히기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규정한 약속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 전화통신을 얘기를 하면은 전화구에 가입한 전화기 이제 케이블을 깔아야 되니까 전화기에 있는 선을 연결하고 수화기를 들면 전화번호를 누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호가 전화되고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은 통신을 시작한다.
이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하드웨어의 연결, 케이블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통신 규약이 합해져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은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PC 통신 시대라는 얘기예요. 브리첼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버지 나이 세대 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할 때 PC 통신을 하면서 통신을 즐겼던 세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교수 내가 그 세대인데 이 PC 통신에 맞는 소프트웨어 규약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서 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뭐 등등의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전화기에 관한하는 최인류국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전화기를 가입을 하면 처음 가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래 신청을 하면 빨라야 이틀이 돼야 전화기가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전화기 개통하는 것이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개통이 되죠. 이만큼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다. 거기에다가 필요한 통신 규약도 한국에서 제정한 통신 규약을 세계에서 표준 규격으로 가지고 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분야는 반도체와 같이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대한민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정보통신을 전공하면은 세계의 인류 기술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에 관련된 단어들은 대부분 P로 끝난다. P 프로토콜의 의미는 지금 여기 FTP 2학년 1학기 때 이 FTP에 관련된 얘기를 유닉스 시간에 오선진 교수의 유닉스 시간에 이 FTP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컴퓨터 간에 파일을 주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FTP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HTTP 여러분 웹 쓰면 HTTP 반드시 쓰죠. 안 써도 웹 위에는 디폴트로 이 HTTP 붙어 들어갈 정도로 일상화됐다. 하이퍼텍스트가 뭔지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 보이스 이미지 여기에다가 동영상까지 이런 데이터를 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 FTP는 주로 파일을 주로 옮기는 데 비해서 데이터 파일 내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 적합한 통신규약을 HTTP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과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합해서 TCP/IP 이렇게 부릅니다. TCP/IP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 이 통신규약이 약속이 달라지면 당연히 쓰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분야는 이 프로토콜이 들어가니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은 FTP, 웹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HTTP,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TCP와 TCP/IP 프로토콜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LAN, 주로 수미터에서 수킬로의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LAN이라고 합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 여러분이 그 랜 카드, 이더넷 카드, 랜 카드라고 하죠. 이 랜 선에 연결해서 일단 여러분 집에서 보면 랜 카드와 이 공유기를 꼽아서 근거리 망을 만들고 이 근거리 망이 인터넷 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WAN, 국가 전체를 연결하거나 국가 간에 연결하는 망, 수백 킬로 이상을 연결하는 장거리 네트워크이다. WAN망은 KLG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집까지 연결해주죠. 그 다음에 집 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랜망을 집 안에 있는 랜망, 여러분 집에는 공유기를 통해서 랜을 연결해주고 최근에 와서는 이 공유기가 무선까지 지원해서 무선 공유기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전화망을 통해서 국가 간에 연결하는 것은 WAN이라고 하고 여러분 무선기까지를 연결하는 하드웨어를 무선 공유기라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무선 공유기는 앞에 패스워드를 안 걸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옆집하고도 막 알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비밀이 완전히 보장이 안 돼서 무슨 공유기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중거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이라는 것은 최근에 무선 통신이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RFID, 이거 다 프로토콜이거든요. 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기를 연결하고 이어폰, 키보드, 마우스 등 가까운 거리로 하는 이런 망을 팬이라고 하고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이것도 더 정밀한 것은 여러분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에 딱 터치해 가지고 연결하는 경우가 있겠죠. 앞으로 핸드폰을 자동차, 특히 IoT 이런 쪽에서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수센티미터 거리의 통신을 주로 하는 이 초근거리 망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NFC 망이다.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NFC, 팬, 랜, 그 다음 WAN,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요 거리, 랜에서 맨 이거는 안 해도 될 겁니다. 1km 이상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중거리나 장거리는 다 전신전화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NFC, 팬, WAN, LAN, WAN 이 정도는
거리를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다음, 대역폭과 채널, 이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bps, 비트 퍼 세컨드. 1초 안에 데이터 양이고, 이건 컴퓨터 쪽에서 얘기할 때 bps라고 하고, 대역폭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범위다. 가청 주파수는 사람이 귀에 들리는 것은 20Hz에서 2000kHz, 1960인가 그런 정확히. 그 다음 1000만이게 19600까지가 보통 가청 주파수입니다. 들리는 폭인데, 만약 모든 그 신호가 다 들리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들리는 주파수고, 이게 이 나머지의 그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폭을 이제 무선 통신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전체 주파수 대역폭을 특정 용도로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 TV는 전체 대역폭에 여러 채널을, 그러니까 5번 채널, 그 주파수 대역만 SBS가 쓰고 7번 채널은 11번 이렇게 주파수가 있으면 요 주파수는 넣었어. 요 주파수는 너가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다. 그 대역폭은 고속도로라고 하면 채널은 그 안에 차선에 해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어들을 정확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고, 네트워크 기술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게 급속도로 보급이 되었는데, 이 보급이 되면서 제공한 해상마다 규격이 각각이었다. 그래서 규격 프로토콜이 호환성이 없으면 연결이 되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랜을 끝내는 인터넷 위에 TCP/IP를 이용한 인터넷, 이건 미 국방성에서 주도를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요즘 그 5G 통신에 중국 화웨이를 못 들게 하는 이유도 이 인터넷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국 이익에 내가 인터넷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인터넷망을 만들어 놨는데 제5세대에 와서 너가 장비를 너 마음대로 가지고 가? 그건 안 되지 해서 지금 트럼프가 막고 있는 게 본심입니다. 다음, 그러면 토폴로지, 형태라는 뜻인데, 이 형태는 네트워크의 구조는 스타, 링, 버스,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토폴로지는 물리적인 계층에서 케이블을 연결할 때 이런 방법,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공유기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거는 스타형입니다. 그 다음 집에서 혹시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렇게 컴퓨터 TV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상하게 거실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니까 방에도 안 나오더라. 이거 링형입니다. 그 다음 버스형, 중앙에 큰 라인을 깔아놓고 거기에다 연결하는 방법. 이 토폴로지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타, 링, 버스,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 세 가지를 토폴로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아파넷이라고 67년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그 망을 각국마다 다르게 쓰던 것을 통합을 했는 게 알파넷입니다. 아파넷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진화되어서 이 아파넷 위에 TCP/IP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통신 규약, 이것을 하와이 대학에서 제일 먼저 사용해서 일반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 TCP/IP를. 이 TCP/IP를 아파넷에서 이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미 육군, 해군, 공군 사이에 각각 있던 랜을 이 TCP/IP로 합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만드는 게 다파넷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랜과 랜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네트워크는 랜입니다. 랜과 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을 정한 프로토콜이다. IP를 처음 만들 당시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는 데 성공했으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런 것을 다 보장하는 것이 규약이 TCP/IP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규칙이 IP, 인터넷에서 받은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하는 창구를 연결하는 것이 TCP, 그래서 TCP/IP.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순서가 바뀌거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훼손하는 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목적지 가는 것이 TCP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프로토콜과 TCP 프로토콜을 아파넷에다가 표준 규격으로 쓰면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랜과 랜을 연결할 때 TCP/IP 이런 것이다. 그리고 TCP/IP의 동작 내 수업에서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의 이름을, 그 기능이 뭘 하는지만 아는 데까지만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초기에는 주로 텍스트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따따따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라는 것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이 메타 랭귀지 웹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웹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에도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모자이크라는 것이 93년도에 80년대에 네트워크가 되고 90년대 이 모자이크라는 소프트웨어가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과 에릭 비나라는 사람이 웹 브라우저를 해서 여기에서는 그래픽까지 이미지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는 윈도우에서 그나 이런 것처럼 유료가 아니라
이 내용을 다 공개합니다. 이 오픈소스의 힘이라는 게, 이 정보통신학이 이렇게 발달한 밑바탕에는 이 오픈소스 운동이 그만큼 큰 밑바탕의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이 웹 브라우저를 처음 개발해서 이 내용을 다 인터넷 위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오픈합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고 웹 브라우저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넷스케이프.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지금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95년도에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안에서 이제 뭔가를 찾아봐야 하는데, 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검색 엔진 위에다가 웹 브라우저 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야후, 구글, 여러분 구글에 굉장히 많이 쓰죠. 구글 검색 엔진. 한국에서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네이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합니다. 이거 다 오픈소스로 검색 엔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지금 굉장히 큰 회사죠. 그 정보통신이 갖는 이건 프로토콜을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건데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하드웨어의 구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타형, 링형, 그 다음 버스형, 이 세 가지 토폴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했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 하면 리퀘스트 해서 서버에 연락하면 서버는 리플라이를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리퀘스트를 하고 학교에 있는 서버에서 응답해서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고 있죠. 그리고 HTTP 자체가 바로 이 클라이언트 서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프로토콜의 구조입니다. 다음 P2P. 이건 왜 하느냐 하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하면 가부화가 일어납니다. 몰리는 데이터 트래픽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네트워크가 서버를 확보하지 못해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 요새도 이 다운받는데 비대면 강의 다운받는데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가니까 여러분이 왕창 몰리니까 이 트래픽이 많아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트래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학과는 몇 시에 다운받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쯤 1학년 1학기 때는 수강 신청을 학교에서 해줍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는 수강 신청을 1학년 2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 아직도 교양이 많아서 하지만 2학년 때 가면은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하려고 가도 그때는 학생들이 막 모여서 이 서버에 가부가 걸려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때 그 이 로드 밸런싱 이걸 그 유지 관리하는 것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로드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량이고, 그 밸런스를 참 이런 또 통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밸런싱이. 그래도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트래픽 꽉꽉 막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2P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숀 페닝이라는 애가 MP3 파일을, MP3 파일이 굉장히 크죠. 음악 파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하니까 이 P2P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피어 투 피어 해가지고 망을 보면 가상적으로 아까 전에 스타형이 아니고 케이블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면은 이 트래픽을 그 가부화를 그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그 통신규약의 그 시스템의 한 방법이 P2P다. 피어 투 피어, 피어 약자입니다. 이는 뭐냐 하면 투 같은 등급에 있는 피어는 동료라는 뜻인데 투 피어 이 투를 영어 발음에서 투나 이나 똑같으니까 P2P 이렇게 약자를 썼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했고요. 숀 페닝이 만들었고 P2P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문제점 가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은 P2P 종류는 저항 집중식과 서버 자체의 기능이 없다라는 가정으로 요즘 난 뭐 한참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순수 P2P라고 하고, 왜냐하면 P2P가 이론적으로는 서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숀 페닝이 하는 것이 센트럴라이즈 P2P인데, 최근에 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부분은 아직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토렌트의 구조, 뭐 이런 것이다, 일대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쭉 읽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P2P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2P는 2학기가 되면 어떤 단위로 바꿀지 처음부터 다시 말해주세요. 미안합니다. 핸드폰에서 있는 정보통신개론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봅시다. 자,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네트워크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유선 및 무선으로 연결하는 계층을 랜이라고 하고, 기간의 데이터 전송 시 속도 제어와 오류 검출을 하는 계층이 랜 계층. 인터넷 계층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처음에 이 랜은 아파넷에서 처음 했던 프로토콜이고, 미국 국방성에서 육군 해군 각각 하던 것을 뭉쳤다고 그랬죠. 인터넷, 그 다음에 그 위에 응용해서 랜 계층과 인터넷 계층과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이 세 가지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학계에서, 국제표준기구에서 네트워크는 워낙 그 프로토콜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7계층으로 분리해 가지고 그 기능을 넣어라 해서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멀티티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please, 제발, do not, don't, do not throw, 던지다, 이렇게 미국애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please, 제발, do not throw, 그러면 PDNT죠. 피지컬,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세션은 소세지, 그 다음에 피자, 소세지는 보통 남자죠. 피자는 여자죠. throw away, 멀리 던지지 마라. 미국 애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이 정보통신이나 할 때, 네트워크 배울 때, 이 7계층을 외울 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lease do not throw pizza and, pizza, 소세지, 피자, away, 이렇게 합니다. 소세지,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소세지, 피자, away. 그래서 외우고 난 뒤에, 거기에, 피자 안에는 데이터 암호를 처리하는 계층이 여기 온다. HTTP는 away에는 어플리케이션 에리아에 해당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계층에서 처리하는 계층이다. 세션, 통신을 위한 세션을 만드는 없애는, 그 다음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TCP, 네트워크 레이어는 라우팅에 해당하는 IP, 데이터 링크 레이어, 물리 계층, 이렇게 하고, 이 계층은 하나, 둘, 셋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것이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네트워크를 끝내겠습니다. 물리 계층은 어떤 일을 한다 라는 여러분이 읽어 주시고, 거기에 이 부분은 학기말 시험에 분명히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시 쉬어놓고 지금 외우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요.
잠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에 대해서, 무선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무선통신의 개요와 무선망과 다중접속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네트워크와 무선망의 합해짐으로 해서 정보통신 분야는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특히 요새 IoT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무선통신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기술이 자동차나 가전이나 여러분들 무슨 스피커로 명령하면은 집에 있는 가전들이 다 움직이죠. 이런 것처럼 무선통신이 합해짐으로 해서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진화가 오는데, 그러면 무선통신의 개요가, 무선통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무선통신망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중접속 기술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의 특징을 공부하고, 다양한 주파수 스펙트럼, 여기서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밴드위드스라는 뜻인데 용어가 조금 차이난다. 대표적인 장비기기가 있다. 휴대폰 전화, 무선통신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고, 작동 방식을 배우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센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블루투스와,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블루투스 장비 많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의 얘기를, 옛날에는 운전 중에 전화를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이 법규를 블루투스로 돼버렸죠. 그래서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운전자가 자동차 스피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요새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블 가지고 있는 이어폰 있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굉장히 좋죠. 이게 비쌉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요새 없어서 못 팔릴 정도다. 그 다음 RFID, 바코드가 더 많은 정보를 싣고 다니는 것이 RFID다. 이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다중접속 기술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CDMA라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다중접속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까지만 커버하겠습니다.
다음 전파. 자, 그 앞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전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케이블 위에서도 움직입니다. 전화선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 통신은 전파를 얘기하죠. 옛날 그 교수가 학교 다닐 때는 통신학과에는 유성통신학과, 무선통신학과 이렇게 두 개 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통신학과가 있고 컴퓨터공학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 70년대는 유선통신학과, 무선통신학과 이렇게 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새는 정보통신을 합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그러니까 주파수의 특징이 다르다. 낮은 주파수, 저음은 시간당 파형의 변화가 적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는 변화가 많은 주파수인데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는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공부해보자라는 겁니다. 주파수의 특성은 스피커는 특별히 보면 우퍼라는 것이 저음을 담당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다라는 거에서 밑에 붕붕붕붕 하는 그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디자인할 때도 저음을 잘하는 기술자가 있고 고음을 잘하는 기술자 따로 그 특성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고음을 담당하는 것은 작은 원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에도 보면 트위터라고 불려집니다. 작은을 가진 스피커고 트위터는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이 왼쪽으로 두 개로 고음을 담당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저음은 크고 고음은 작다. 그 다음에 고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직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직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도 트위터는 두 개를 따로따로 많이 하고요. 우퍼는 저음은 왼쪽 낮은 소리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 개를 사요. 보통 1우퍼 2트위터 이렇게 스피커를 주파수의 특성에 만들어 디자인해야 합니다. 저음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하고 물체를 만나면 같이 진동하며 퍼집니다. 그런데 정보 양이 적고 멀리까지 데이터 전송은 가능한데, 그래서 AM 라디오는 깊은 산 속에서 잘 들리고요. 고음, 직진하는 성질이 강하고 여기 물체를 만나면 반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음이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멀리까지 간다. 고음은 직진하는 성질이 강한 대신에 많은 정보량을 한다. 그래서 음질이 좋은 FM은 프리퀀시가 높은 고주파를 사용한다. 그래서 스테레오 방송을 하려면 FM 라디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주파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외워둡시다. 주파수 영역과 무선 장비, 무선 통신 라디오는 라디오, TV, 휴대전화, 와이파이, RFID, GPS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라디오 있죠? TV 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다 있죠. 그 다음에 집에 보면 그 와이파이망에 해서 무슨 공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RFID 이 네모 반듯한 거 이거 뭐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GPS 이 GPS 가지고 지금 그 우리나라는 그 우한 코로나에 그 확진자 나오면 얘가 어디로 다녔나 하는 것을 핸드폰에 있는 GPS 가지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뭐 이번에 보면 그 뭐 롯데 어디 가서 거기서 감염됐다 이렇게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기기는 사용하는 주파수도 다르고 전송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컴퓨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랜이라는 망에다가 무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휴대폰 전화는 기지국까지. 여러분 보면 학교 안에도 저렇게 안테나가 있고 건물 주변에 그 안테나들이 쭉 있죠. 그걸 기지국이라고 부르는데 기지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GPS는 인공위성에서 내려오는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비해서는 사실은 신뢰성은 떨어집니다만은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케이블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무선기기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자, 주파수 대역.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소리는 여기까지 들리고 19,000 정도, 2만 정도까지가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 그 케이블에서도 꼬임선, 두 선이 꼬여져 있는 것은 10의 8선까지가 그 안에서 주파수가 있고, 동죽선은 여기고 AM, FM, TV까지 있고, 인공위성은 마이크로웨이브라 부르고, 그 위에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섬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요 단위 마이크로웨이브가 10의 11성, 유선 케이블에서는 10의 8성, 10의 4성은 가층 주파수, 10의 8성까지는 그 저주파, 마이크로웨이브까지가 10의 12성이라 하죠. 11성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아예 적외선. 그 다음 적외선 위에 강섬유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안 씁니다. 이게 자외선 주파수는 적외선 말고 자외선 주파수는 통신에서 못 씁니다. 이 자외선은 생명에 치명적인 거 있습니다. 이게 살균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기에서 쓰고 우리가 쓰는 것은 적외선,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 강섬유 이거는 강섬유 안에 들어가니까 10에 14선까지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위 정도를 외워놓으십시오. 자, 소리 대역은 소리 영역을 사용하는 무슨 통신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쓰면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그 10의 4성 이상 되는 주파수 19,200까지 20kHz까지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의 트위스트 페어라는 게
그 전화기 연결할 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오거든요. DP 하는데 이 꼬임선 아마 여러분이 ROTC 가가지고 가면은 거의 그 90% 이상이 그 통신 주특기를 받을 건데, 그래서 유선통신부 쪽으로 가면 이 TP선, 그래서 삐삐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삐삐 하는 게 소리 영역과 전화기 라디오 대역에 주로 쓰이는 것이 TP선이다. 동축 케이블 굵은 선인데 AM, FM, TV 커버할 수 있는, 옛날에 TV 들어가는 그 케이블이 굵었는데 그 케이블이 주로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른다.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국가 간의 자유롭게 통신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게 위성 통신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보면 2.4GHz부터 시작해서 기가니까 10의 8승이죠. 이 마이크로웨이브 5기가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이게 달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혼선이 일어나겠죠. 휴대전화 사용 주파수는 800MHz에서 2.5GHz까지를 하는데, 여기도 통신사마다 이거를 특별히 할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삽니다. 사실 국가로부터. KT는 얼마, 뭐 LG U 플러스는 얼마, SK는 얼마 정도. 2G, 3G 여기에서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 양을 많이 담는다고 했고 직진성이 높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5G는 이 주파수 대역이 더 높은 위로 올라간다. 4G 위에 5G, 5G로 올라간다. 주파수 대역이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이 영역은 유명한 장비는 와이파이가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여러분 집에서 와이파이 쓰고 있죠. 와이파이는 랜 공유기를 무슨 형태로 구현하는 2.4기가 대역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2.4기가. 최신 와이파이는 5GHz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이 5GHz짜리를 쓰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는데 반해서, 많은 데이터와 빨리 전송하려면 그 안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2.4기가 말고 요새 좋은 랜 공유기라는 게 끝내 이 5GHz 지원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위성통신. 여러분 이 위성통신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GPS 신호들이죠. 쭉 읽어 보십시오. GPS 여러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IoT에서는 이런 통신을 가지고 3학년에 되면은 IoT 시스템에서는 이 GPS 신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드론을 이 GPS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날리고 하는 것들을 실제 실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다음, GPS는 실내 터널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GPS가 집 안에 들어오면 알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기 직전까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GPS 신호를 기지국에다 넘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 건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GPS 신호가 막히면 휴대전화가 통신하는 기지국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위치를 추정한다.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다음에 적외선, 리모컨 이런 것이 적외선입니다. 강 케이블이 있는데 이 강 케이블은 네트워크 시간에 이 강 케이블의 방법이라든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종류가 이렇게 있고 강 케이블은 가장 높은 주파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위에 자외선은 방사선이기 때문에 인체에 쓸 수 없다. UV까지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렇죠? 못 쓴다. 그래서 10에 15성 이상의 주파수 대역은 쓸 수가 없다. 통신에서. 거기까지 감을 잡도록 합시다. 그 다음 유선 전화에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코드리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이동성이 문제가 되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요즘 유선 전화기 잘 안 씁니다. 그죠? 집에서도. 무슨 호출기, 삐삐, 페이저. 요즘 주로 이 비프가 옛날에는 여러분 어릴 땐가 이 페이저가 있었는데 요즘 주로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이 진동벨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신기계로 페이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나오니까 이거 더 이상 사용할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그거 다 만드는 장비 부품들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다. 요새 이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별다방 이런 데 가보면 다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학교 내 커피점에서도 다 이 비프 갖다 씁니다. 그죠? 무슨 호출기. 이런 것들은 왜 많이 이용하는가 하면 만든지 오래돼 가지고 하드웨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IoT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내면 가격도 싸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순간 대박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폰 같이 초기 내 같은 경우에는 8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는 가격도 비싸고 요금도 비싸서 잘 못 사용했겠지만 여행 갔을 때 이 카폰 형태로 있어서 이게 있으면 굉장히 사람 집 찾아가고 할 때 굉장히 편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시티폰 이거는 막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이거 공중전화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 공중전화기 옆에서 이 시티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무슨 전화인데 이거 한동안 깍깍받다가 워낙 무슨 핸드폰이 하니까 이거 뭐 사라져 버렸어.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PCS 이제 1세대입니다. 97년 말 했지만 일반 휴대폰보다 통신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신, 발신, 문자 서비스까지 가능한 완전한 휴대폰이고 여기에서 앞서 개발되었던 시스템폰이 서비스를 시작한 2년 만에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사업을
적게 했던 게 이 PCS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는 주로 사람 목소리 PCS처럼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1세대 무선망이었고, 어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 가지고 이거는 여기에는 목소리를 어날로그 형태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1세대라면, 어날로그 신호를 다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디지털이 어날로그보다는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고 하는 기술이라서 이제 2세대 통신이라고 구분합니다. 3세대 2세대 휴대폰 서비스가 보급한 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열풍이 되고, 여기에는 기존의 음성망하고 컴퓨터 데이터 통신이 함께 수용되어서 음성통신과 데이터를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CDMA 통신을 상용화했죠.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3세대부터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앞서간다. 이 음성통신으로부터 지금 5세대, 4세대는 주로 데이터가 더 많이 쓰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4세대 주로 LTE망인 핸드폰을 쓰는데, 통화하는 것보다 인터넷까지 이거 서핑하는 게 더 많죠. 게임하거나, 그죠? 점차 데이터 쪽으로 진화한다. 4세대 무선망,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음성통화는 줄어들고요. 기존 3세대 음성망으로도 음성통화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음성망 그대로 두고 데이터 통신망을 고속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것은 LTE 뭐의 약자냐? Long Term Emulation. 여기고 통신 속도는 1기가 속도로 전송하는 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5세대. 세계 최초로 5세대 망을 만들고 지금 했다는 게 19년 4월 3일 세계 최초의 상용망 서비스에 성공하고, 자, 아까 전에는 1기가 속도였는데 20기가 정도의 무선망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 지연 속도가 버퍼링이 확실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4세대 4차 산업혁명 전환하면 이 사물 인터넷으로 기기 수억 대가 인터넷에 연결해요. 그래서 이 5세대에 들어오면 이 IoT 기술이 여러분들이, 자, 2019년도에 5세대 상용화 성공했으니까 그 위에 수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정보통신학과 졸업생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앞에 했던 얘기들을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4세대, 5세대 요게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3세대의 장비를 쓰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좀 있을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4세대, 5세대 LTE폰, 그 다음 빨리 산 사람 5세대 까지 지금 상용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학교말 시험에서 내겠습니다.
기지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망을 구성하는 것을 하나의 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어로 셀룰라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이 용어입니다. 셀룰라폰. 이게 핸드폰 중에 무슨 망 중에 쓰는 용어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셀룰라폰이라는 단어를 이런 뜻으로 학계에서도 쓰는데 여러분 다 모바일 폰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셀룰라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셀이니까 셀룰라폰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원이 아니고 육각형의 표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핸드오버,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가야죠.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넘어가는 것을 기술 능력이, 이 기술도 상당히 복잡한 기술인데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무슨 통신을 하면 이 핸드오버의 미케니즘, 여러분이 저 밖에서 하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면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면 LTE에서 끊기고 이렇게 옮겨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핸드오버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 하나하나가 셀이죠. 기본 기지국에서 등록하면은 요 위에서 넘어가는 담당 기지국이 넘어가는 것을 핸드폰이라고 핸드오버라고 부른다. 까지를 해야겠죠. 그 절차는 이런 절차를 핸드오버가 일어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앞에서 보면은 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배터리가 자꾸 소진되는가를 알 수 있는 망의 표시였습니다. 그 다음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래서 배터리 소진이 많이 된다. 그 다음 개인통신망, 대표적인 통신기구는 블루투스고 하고, 이것을 애드혹 야전이라는 뜻입니다. 에드혹망이라고 불려지고, 많이 쓰는 것이 블루투스 망에서는 펜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로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펜을 이용해서 애동망으로 쓴다. 그 다음 여기에서 페어링은 통신을 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두 개가 묶는다는 뜻에서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어링으로 한번 연결된 기기는 이후에도 계속 자동으로 연결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님 차에 보면은 아빠 핸드폰하고는 스피커가 연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죠. 이 블루투스의 페어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다. NFC, 개인통신망보다 더 짧은 거리, 출입카드, 여러분 도서관에 이제 나중에 보면 도서관에 가서 RFID 기기를 갖다 대면 출입이 통제되고 할 때 쓰는 통신망이 NFC 망이다. 바코드,
바코드 이거 여러분 저 슈퍼에 가면 많이 쓰죠. 근데 바코드가 왜 RFID QR코드로 저 QR코드로 바뀌냐면, 바코드는 그 안에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표가 있으니까 실을 수 있는 정보 양이 적습니다. QR코드는 이런 모양은 한 줄이 아니고 사각형의 모양이니까 이게 54비트까지 내용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한 줄이잖아.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 그죠? 근데 왜 이거는 그 대신 한 줄이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져도 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상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들이 더 비싸요. 여러분이 앞으로 시스템 어떨 때는 바코드 쓰고 어떨 때는 QR코드를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왜 바코드를 안 쓰고 QR코드를 쓰느냐 하고 뭐 일부의 야당 지지자들이 아성을 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정보의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죠. QR코드는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정보 양이 적으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FID라는 무슨 시스템을 쓰는데, 여기에는 태그와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당장 쓰는가 하면, 도서관에 가면 출입구에 이렇게 독립문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책은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끄집어낸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구만 가지고 나가면 책 안에 이 RFID 태그가 책 어느 부분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더기 옆에 싹 지나가면 삐 하고 소리 내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RFID 초근거리 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이 우리 주변에도 벌써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RFID는 도서책 반납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하이패스인 교통카드 쭉 지나가면 다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IoT나 뭐 이 컴퓨터와 연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하기도 편하고 또 여러분이 벤처 회사로 이런 걸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학과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아이디어를 이제 쌓아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하는 기술은 주파수를 나누어서 아까 전에 그 주파수 대역에 채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KBS, MBC, 뭐 SBS 이렇게 채널을 나누듯이 주파수 안에도
이제 나누는 방법이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주파수를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 채널을 나누는지, 안 그러면 시간을 나누어서 10분할,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주파수가 이렇게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가 쓰고 몇 시부터 몇 시는 B가 쓰고 또 몇 시부터 A가 쓰고,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는 TDMA라고 합니다. 그 다음 코드를 나누어서 분할하는 방법. 그 코드의 앞부분에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에서 발송했고 이 코드를 붙여가지고 이 뒤에 데이터를 붙이고 하는 방법을 코드 분할 방식입니다. CDMA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핸드폰의 CDA 방법, MA 방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표준화해서 세계 표준으로 가지고 가서 이 핸드폰 쪽을 특별히 선진국이 된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 당시 TDMA를 주로 썼습니다. 시간대로 나누는 주파수 분할 방법, FDMA,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한다. 무선통신에 다중 접속하는 방법. 자, 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여럿이 동시에 사용할 때 어떻게 나누냐? 주파수를 나누냐? 주파수 얼마에서 얼마 사이는 네가 사용하고 얼마에서 얼마는 네가 사용, 이렇게 나누냐? 안 그러면 시간으로 나눌 거냐? 안 그러면 코드로 나눌 거냐?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14주, 15주 차에는 학기말 시험을 칩니다. 이제부터 학기말 시험 준비를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겁니다. 학기말 시험은 비대면 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